1759년 여름, 한 소녀가 창경궁으로 향했습니다. 단 15살의 나이, 중학생이면 좋았을 그 시절, 그녀는 왕비가 되기 위해 궁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랑은 66세의 노인이었습니다. 바로 조선의 왕, 영조. 무려 51살의 나이 차이,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혼인. 그 소녀는 훗날 조선의 국모로 46년간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녀의 이름을 부릅니다. 정순왕후 김씨, 그 길고도 잔혹한 생애 이야기입니다. 1745년 가을, 충청남도 서산의 들녘은 노랗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시골 마을에서 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주 김씨 가문에서 태어난 그 아이, 훗날 정순왕후가 될 소녀였습니다. 아버지 김한군은 벼슬길보다는 학문을 중히 여겼고, 어머니는 정갈한 예법으로 아이를 가르쳤습니다. 비록 가세는 넉넉지 않았지만 집안에는 오랜 충절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김한구의 고조부 김홍욱은 효종 시절 억울하게 죽은 강빈의 신원을 요구하다가 장살당한 인물이었습니다. 충직합이 가문의 뿌리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그 충절의 핏줄은 어느새 왕실과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김한구의 팔촌형 김한씨는 이미 영조의 딸 화순옹조와 혼인해 있었던 것이죠. 어릴 적 김씨는 몰랐습니다. 이 혈연의 고리가 훗날 자신의 운명을 바꿀 줄은요. 그녀는 그저 예의 바르고 조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책을 읽고 바느질을 배우며 하루하루를 단정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녀의 평온을 오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757년 어느 날 궁궐에서 전해진 한 소식이 서산의 공기를 뒤흔들었습니다. 조선의 국모 정성왕후가 승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한 소녀의 인생을 뒤집는 첫 파문이었습니다. 당시 영조는 이미 66의 노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에게는 여전히 왕비라는 자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아무 여인이 차지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영조는 숙종의 유언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후궁을 왕비로 세우지 말라는 아버지의 당부였지요. 그래서 전국에서 명문가 교수들의 단자가 궁궐로 모여들었습니다. 서산의 한 모퉁이에서 살던 14살 소녀의 이름도 그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평생을 결정지을 길이라는 것을. 떨리는 손으로 단자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은 왕실의 복잡한 운명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소녀의 삶은 끝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조선의 운명을 바꿀 여정에 발을 들인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씨, 훗날 정순왕후 김씨로 불리게 될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시작은 곧 거대한 권력의 소용돌이로 이어지게 됩니다. 혼례가 끝나고 소녀는 왕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왕실의 화려한 비단옷을 입었지만 그 옷은 결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창경궁의 높은 담장은 세상과의 거리를 더욱 멀게 했습니다. 궁궐의 복도마다 낮은 숨소리와 시선이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어린 왕비라니, 새 손보다도 어리다지. 그 속삭임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정순왕후는 달랐습니다. 첫날부터 그 눈빛은 두려움보다 결의에 가까웠습니다. 입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옷의 치수를 재던 궁녀가 무심코 말했죠. 마마, 뒤돌아서 주시옵소서. 그러자 어린 왕비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떨어졌습니다. 내가 돌아가면 될 것을 감히 누구더러 뒤돌라 하느냐.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15살의 소녀가 던진 이 말은 곧 왕비의 위엄을 새로 새긴 선언이었습니다. 그 일화는 순식간에 궁중에 퍼졌습니다. 누구도 이 어린 왕비를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노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단지 그녀의 대답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태도, 품격, 그리고 품 안에서 풍기는 단정함이 그를 매혹시켰습니다. 정순왕후는 예를 잃지 않았고 말 한마디에도 신중했습니다. 화려함보다 절도를, 감정보다 법도를 택했죠. 영조는 그런 그녀를 총애했습니다.
나이는 속녀 같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어느새 왕비로서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녀는 왕실의 법도와 의례를 완벽히 익혔습니다. 왕실의 여인들 사이에서도 그녀의 존재감은 독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외면 뒤에는 어리지만 이니 세상을 꿰뚫는 냉정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궁중의 권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터였습니다. 부드러운 미소 뒤에 날선 경쟁이 있었고 한 번의 실수가 생과 사를 갈랐습니다. 정순왕후는 일찍이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했고 더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궁중의 소문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영조의 눈과 마음을 읽으려 했습니다.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767년 왕비로서의 품격을 완전히 세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경복궁 예터에서 친잡례를 주관했습니다. 선조 이후 300여 년 만에 되살아난 의식이었습니다. 조선의 왕비로서 전통을 잇는 중대한 행사였죠. 그날의 왕비는 더 이상 15살의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어른으로, 조선의 국모로 그녀는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언제나 무언가를 빼앗아갑니다. 영조의 사랑은 깊었지만 그녀의 품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자리는 높았지만 마음속엔 깊은 고독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요한 밤마다 정순왕후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가? 사랑인가? 의무인가? 아니면 생존인가? 그리고 그녀는 답 대신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왕비가 된 지 10년이 넘었을 무렵 정순왕후는 어느덧 26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나이보다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영조의 곁에서 수많은 궁중 의례를 완벽히 수행했지만 그녀에게만 허락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식이었습니다. 왕비로서 후사를 잊지 못한다는 것은 곧 왕실에서의 고독을 의미했습니다. 조선의 법도 속에서 자식 없는 여인은 빈자리처럼 존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순왕후는 결코 스스로를 빈자리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예불에 들었고 국사에 관한 책을 가까이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예법의 화신이라 불렀습니다. 단정하고 조신하며 결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방 안에는 향 냄새 대신 먹향이 퍼졌고 옷장에는 비단보다 깨끗이 다려진 흰옷이 더 많았습니다. 영조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 한켠이 바란해졌습니다. 세상은 소란스러워도 그녀는 항상 고요했으니까요. 그러나 그 고요함은 어쩌면 체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밤마다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볼 때 왕비는 자주 생각했습니다. 왕비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게도 아이가 있었을까? 그녀의 강 뒤편에는 언제나 비어있는 작은 요람이 있었습니다. 세자빈이 쓰던 물건을 넘겨받은 것이었죠. 하지만 그 요람에는 단 한 번도 아기의 숨결이 닿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왕비의 자리가 사랑의 자리가 아님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영조의 마음에는 늘 사도세자 그리고 정성왕후의 그림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정순왕후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중심에 둔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왕의 곁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존재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했습니다. 왕비로서의 예를 잃지 않았고 조종의 질서를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궁녀들은 말했습니다. 마마의 한 마리의 궁이 고요해진다. 그만큼 그녀의 존재는 무겁고도 섬세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단함 뒤에 감춰진 마음의 균열을 아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젊었지만 이미 세상과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웃음보다 침묵이 익숙했고 사랑보다 의무가 그녀를 지탱했습니다. 그 고요한 밤들 속에서 정순왕후는 스스로를 단련했습니다. 감정을 버리고 연민을 다스리는 법을 익혔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궁궐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마음조차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그리하여 그녀는 차츰 한 인간에서 상징으로 변해갔습니다. 조선의 왕비, 국모, 그러나 동시에 고독한 여인,
정순왕후의 내면엔 그렇게 서서히 얼음처럼 굳어져 갔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곧 그 얼음 위에 피비린내 나는 비극이 떨어질 것을. 1762년 조선왕실을 뒤흔들 피해 사건, 이모화변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왕비가 된 지 10년이 넘었을 무렵 정순왕후는 어느덧 26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나이보다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영조의 곁에서 수많은 궁중 의례를 완벽히 수행했지만 그녀에게만 허락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식이었습니다. 왕비로서 후사를 잊지 못한다는 것은 곧 왕실에서의 고독을 의미했습니다. 조선의 법도 속에서 자식 없는 여인은 빈자리처럼 존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순왕후는 결코 스스로를 빈자리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예불에 들었고 국사에 관한 책을 가까이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예법의 화신이라 불렀습니다. 단정하고 조신하며 결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방 안에는 향냄새 대신 먹향이 퍼졌고 옷장에는 비단보다 깨끗이 다려진 흰옷이 더 많았습니다. 영조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 한켠이 발안해졌습니다. 세상은 소란스러워도 그녀는 항상 고요했으니까요. 그러나 그 고요함은 어쩌면 체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밤마다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볼 때 왕비는 자주 생각했습니다. 왕비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게도 아이가 있었을까? 그녀의 강 뒤편에는 언제나 비어있는 작은 요람이 있었습니다. 세자빈이 쓰던 물건을 넘겨받은 것이었죠. 하지만 그 요람에는 단 한 번도 아기의 숨결이 닿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왕비의 자리가 사랑의 자리가 아님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영조의 마음에는 늘 사도세자 그리고 정성황후의 그림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정순왕후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중심에 둔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왕의 곁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존재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했습니다. 왕비로서의 예를 잃지 않았고 조종의 질서를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궁녀들은 말했습니다. 마마의 한 마리의 궁이 고요해진다. 그만큼 그녀의 존재는 무겁고도 섬세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단함 뒤에 감춰진 마음의 균열을 아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젊었지만 이미 세상과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웃음보다 침묵이 익숙했고 사랑보다 의무가 그녀를 지탱했습니다. 그 고요한 밤들 속에서 정순왕후는 스스로를 단련했습니다. 감정을 버리고 연민을 다스리는 법을 익혔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궁궐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마음조차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그리하여 그녀는 차츰 한 인간에서 상징으로 변해갔습니다. 조선의 왕비, 국모, 그러나 동시에 고독한 여인, 정순왕후의 내면엔 그렇게 서서히 얼음처럼 굳어져 갔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곧 그 얼음 위에 피비린내 나는 비극이 떨어질 것을. 1762년 조선왕실을 뒤흔들 피해 사건, 이모화변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762년 여름, 무겁게 내려앉은 하늘 아래 궁궐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영조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세자를 뒤주에 가두라. 정순왕후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겨우 18이었습니다. 왕비가 된 지 3년, 아직 세상의 냉혹함을 다 알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죠. 그러나 그날 그녀가 본 궁궐은 더 이상 사람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와 의심, 광기와 눈물이 뒤섞인 지옥이었습니다. 사도세자, 왕의 아들이자 정순왕후에게는 남편의 자식, 그리고 손자 정조의 아버지였습니다. 그가 뒤주 속에서 죽어가던 날, 궁궐 안에는 단 한 사람도 감히 울지 못했습니다. 영조의 얼굴은 굳은 돌처럼 변했고 그 옆에서 어린 왕비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정순왕후가 사도세자를 모함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단지 18살, 왕실의 의전조차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던 어린 왕비였습니다. 영조는 이 일에 대해
단 한 번도 정순왕후이에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자의 생모인 영빈 이 씨와 대신들을 불러 논의했죠. 정순왕후는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패백단 앞에서 향을 피우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의 피가 스스로를 삼키는구나.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왕실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이모 화변은 단지 한 아들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 왕실의 신뢰가 붕괴된 순간이었습니다. 정순왕후는 두려웠습니다. 왕의 분노가 언제 자신에게로 향할지 몰랐기 때문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 피해 사건은 그녀의 마음 한켠에 냉철한 깨달음을 남겼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감정으로는 안 된다. 이 사건 이후로 정순왕후는 더욱 침묵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어떤 편에도 서지 않았습니다. 오직 법도와 예만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냉정함이 훗날 그녀를 무정한 대비로 기억했습니다. 사도세자가 죽은 후 그의 아들 세손, 훗날의 정조는 궁궐의 가장 연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피로 얼룩진 왕실의 어린 후계자. 정순왕후는 그 아이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신보다 7살밖에 어리지 않은 아이가 조선의 미래를 짊어져야 한다니. 그녀는 그를 보호해야 할까 아니면 거리를 두어야 할까. 결국 그녀는 보호를 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따뜻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궁궐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본능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세손의 곁에서 차분히 왕실의 예법을 가르쳤고 세손은 어른 할머니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뢰가 훗날 어떤 비극의 씨앗이 될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정순왕후의 눈앞에서 한 세대가 사라졌습니다. 왕의 아들이 죽고 손자가 자라났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단단히 새겼습니다. 이곳은 사랑의 궁이 아니라 생존의 궁이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마지막 연민이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살아남는 일 뿐이었습니다. 1776년 영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자는 사도세자의 아들 세손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는 곧 정조라 불리게 되었죠. 25세 젊은 왕, 그리고 그 곁에는 31살의 왕대비 정순왕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국모를 넘어 조선 왕실의 최고 어른이 되었습니다. 정조는 처음엔 어린 시절의 기억처럼 그녀를 신뢰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할머니 마마라 부르며 존경했고 때로는 비밀까지 털어놓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세손 시절 정조가 정치적 위협에 시달릴 때에도 정순왕후는 그를 감싸주었습니다. 그 신뢰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은 언제나 관계를 변하게 합니다. 정조가 즉위하자마자 그는 선왕 영조의 말년에 활개를 치던 척신 정치, 특히 외척 세력을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의 뿌리를 좀먹는 자는 누구든 베리라. 그의 칼끝은 뜻밖에도 정순왕후의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오빠 김기준은 영조 시절 남당의 중심 인물이었고 권세를 누리던 인물이었습니다. 정조는 처음엔 그를 중용했습니다. 홍인환과 정우겸을 탄핵하는 일에도 김기준은 앞장섰죠. 그러나 모든 숙청이 끝나자 정조는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김기준은 해경궁 홍씨에게 무례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정조의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부친 홍봉안을 과거에 탄핵했던 자, 바로 김기주였던 것입니다. 정조는 어머니를 울게 한 일을 결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1786년 정순왕후의 오라바비 김기주는 흑산도로 유배되었습니다. 바람 거센 그 섬에서 그는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식이 전해졌을 때 대비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차양이 금세 식어버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묘한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손자에게 버림받은 언니의 마음이 이러했을까?
그날 이후 정순왕후와 정조의 관계는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존중과 예의가 오갔지만 서로의 마음에는 냉기가 서렸습니다. 정조는 대비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끊임없이 그녀의 세력을 견제했습니다. 정순왕후는 그를 여전히 손자라 불렀지만 더 이상 애정을 담아 부르지 않았습니다. 궁궐의 복도 끝에서 마주칠 때마다 두 사람은 서로 눈을 피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감정은 미묘했습니다. 정조는 그를 어린 시절의 보호자라 기억했고 정순왕후는 그를 한때 자신이 키운 아이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왕과 대비, 두 권력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엔 또 하나의 진심이 자리했습니다. 정조는 내 오라비를 죽였다. 내 피를 끊었다. 그녀는 겉으로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 상처는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날 이후 정순왕후는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왕의 그늘 아래 머무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방식으로 궁궐의 질서를 지켜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조가 이상을 말할 때 그녀는 현실을 말했고 정조가 사랑으로 다스리려 할 때 그녀는 냉정으로 다스렸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교차할 때마다 궁궐의 공기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세대 갈등이 아니라 이상과 생존, 대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립은 정조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800년 6월, 하늘이 붉게 물든 저녁 무렵, 궁궐은 한순간에 숨을 잃었습니다. 정조대왕이 승하하셨다. 그 소식은 조선의 하늘을 뒤흔들었습니다. 겨우 49의 나이. 개혁군주라 불리던 왕의 죽음은 너무나 갑작스러웠습니다. 그날 경희궁의 한편에서 정순왕후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얌주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결국 이 아이도 나보다 먼저 가는구나. 정조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권력의 공백이었습니다. 왕위는 정조의 어린 아들 순조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겨우 11살의 소년왕. 그리고 그 왕의 뒤에는 왕대비 정순왕후가 있었습니다. 그대는 곧 대왕대비로 신격되어 다시 한번 조선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내 손에 권력이 돌아왔구나. 정순왕후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정조의 장례가 끝나기도 전날 그녀는 언문교지를 내려 정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왕의 뜻을 받들어 정사를 처리하노라. 7월 4일 좌의정 심한지를 영의정으로, 이시수를 좌의정으로 임명했습니다. 모두 노론 벽파 출신이었습니다. 국상 중에는 인사조치를 중지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그녀는 그 관례마저 깨뜨렸습니다. 그녀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정조의 세력을 지우고 자신의 세력으로 조정을 다시 세우겠다는 것. 그녀는 더 이상 영조의 순한 아내도 정조의 조용한 대비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정치가였습니다. 한때 손자에게 내몰리고 오라비를 잃은 여인. 이제 그 상처가 권력으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첫 명령은 냉혹했습니다. 정조의 측근 홍국영과 정민씨의 관작을 박탈하라. 그리고 정조가 보조했던 남인 학자들과 실학자들이 줄줄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윤행임은 권세를 농단했다는 죄로 사사당했고 정조가 애지중지하던 장용영은 그녀의 눈 밖에 났습니다. 그녀는 정조가 만든 체제를 하나씩 해체해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정순대비가 정조의 세상을 지워버린다. 대왕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나 정순왕후의 얼굴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정의도 복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질서만 있었습니다. 그녀는 믿었습니다. 왕조의 안정은 감정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지켜진다고. 그녀가 정조의 이상을 무너뜨린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 이상이 왕실을 불안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정순왕후는 그렇게 조선을 다시 예법의 나라로 되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법의 이름 아래 수많은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왕이 없는 왕국에서 스스로를 왕처럼 다스렸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는 이미 흰실이 섞여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를 지울 것이다. 그녀의 생존은 곧 누군가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순황후는 여인에서 권력의 그림자로 완전히 변모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끝에서 조선의 피비린내 나는 숙청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1801년 정순왕후는 새로운 명을 내렸습니다. 사학을 엄단하라. 이 명 한 줄이 조선의 하늘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역사는 이 사건을 신유사옥이라 부릅니다. 겉으로는 천주교의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정조시대에 크게 성장한 남인 세력과 실학자들, 그리고 정조의 개혁 잔재. 정순왕후는 그것들을 한꺼번에 베어내고야 했습니다. 천주교는 그들에게 완벽한 명분이었습니다. 무부무군의 사상, 인륜을 해치는 종교. 그녀의 말 한마디에 남인과 천주교 신자들이 함께 사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서소문 박, 한겨울의 찬바람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문모 신부가 체포되어 순교했고 이승훈과 정약종이 처형되었습니다. 정약용, 정약전 형제는 먼 유배지로 보내졌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도 한양의 거리에는 피비린내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정순왕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정학이 바로 서야 나라가 안정된다. 그러나 그 정학의 이름으로 수백 명의 생명이 꺼져갔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대왕 대비의 세상은 냉철하다. 하지만 그 냉철함은 너무도 차갑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불안이 자리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천주교 탄압이 단지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싸움임을. 정조가 세운 탕평의 균형은 이제 완전히 무너졌고 조정은 다시 벽파가 장악했습니다. 그녀는 권력의 정점에 섰지만 동시에 그 꼭대기는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밤마다 등불 아래 앉아 염주를 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조는 학문으로 나라를 세우려 했고 나는 질서로 나라를 지키려 한다. 어느 쪽이 옳았을까? 그녀는 신앙보다 체제를 택했고 진실보다 안정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피였습니다. 그녀의 명령으로 300명이 넘는 신자가 죽었고 조선의 개혁의 불씨는 꺼져버렸습니다. 정순왕후의 시대는 그렇게 완성되었습니다. 피와 침묵, 권력과 두려움으로 세워진 세상. 그녀는 자신이 만든 공포의 궁궐 가운데서 한때 인심이 가장 깊다고 말하던 소녀의 기억을 잊은 듯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공포의 상징이 되었지만 동시에 생존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정조의 세상을 지운 여인, 그러나 동시에 왕실의 혼란을 막은 마지막 방패. 그녀의 선택은 잔혹했으나 그 시대의 논리가 그렇게밖에 그녀를 살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하늘은 다시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침묵은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마치 왕실 전체가 숨을 참는 듯이요. 정순왕후의 칼끝이 닿지 않는 곳은 없었지만 그 누구도 감히 그녀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권력 그 자체가 되었으니까요. 1804년 정순왕후의 권력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정점은 언제나 가장 먼저 무너지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순조가 15의 나이로 성년이 되자 조정은 왕이 친정을 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정순왕후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이미 그녀의 시대는 너무 오래 지속되었고 세상은 그녀의 냉정함에 지쳐 있었습니다. 결국 2월 9일 정순왕후는 공식적으로 수령청정을 내려놓았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조정은 이미 새로운 바람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의 중심에는 안동김 씨가 있었습니다. 순조의 장인이자 왕비의 아버지 김조순. 그는 정조 생전부터 교묘히 정순왕후의 세력을 견제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정조가 순조의 배필로 김조순의 딸을 택한 것도 사실 대비의 세력을 눌러 세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선택은 조선을 새로운 시대, 즉 세도 정치의 시대로 끌고 가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정순왕후가 물러나자 김조순은 단숨에 움직였습니다. 벽파 세력을 숙청하고 자신이 이끄는 안동김 씨 일족을 요직에 앉혔습니다. 한때 정순왕후를 조선의 어머니라 부르던 대신들마저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권력은 하루아침에 사라졌고 벽파의 이름은 조정에서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궁궐의 깊은 처소에 머물렀습니다. 차가운 새벽, 향로의 연기가 천천히 피어오를 때면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토록 많은 피를 흘리며 세운 세상인데 어찌 이렇게 허무한가?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804년 겨울 다시 한번 수렴 청정을 시도합니다. 국정이 어지러우니 내가 직접 정사를 도우리라. 그녀는 순조를 불러 대신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좌의정 이시수가 일어나 정중히 고했습니다. 지난 세월 대비의 덕은 크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께서 친히 나라를 다스릴 때이옵니다. 수렴을 거두시옵소서. 그 말은 예의를 지켰지만 실상은 이제 그만 물러나시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정순 왕후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정치에서 완전히 손을 떴습니다. 벽파는 몰락했고 안동 김씨가 조선을 장악했습니다. 그녀가 평생 지켜려 했던 질서의 조선은 결국 새로운 혼란의 시작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권력은 다시 한번 흘러갔고 그 흐름 속에서 정순 왕후는 이제 단 한 사람의 노년 여인으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모든 권력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오직 이름뿐이라는 것을. 그 이름이 찬란하든 잔혹하든 그것이 바로 왕실 여인의 숙명이었습니다. 창덕궁의 겨울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그녀의 방 안에는 오직 바람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그 바람 속에서 자신이 지나온 모든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사랑 대신 의무로, 온기 대신 냉철함으로 살아온 삶. 그리고 마지막에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만 내려놓을 때구나. 이듬해 1805년 1월 12일 정순왕후는 창덕궁 경복전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61세의 생, 46년의 권력, 수많은 피와 복수의 그림자 속에서 마침내 그녀는 한 인간으로 돌아갔습니다. 1805년 1월 창덕궁의 겨울은 유난히 깊었습니다. 대왕 대비 정순왕후 김씨가 승하했다는 소식은 궁궐 안팎을 적막하게 만들었습니다. 61세, 한 시대를 통째로 관통한 여인의 삶이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조용히 옮겨졌습니다. 목적지는 구리시 동구릉, 영조의 능력. 66세의 노왕과 혼례를 올렸던 15살의 소녀는 결국 46년의 세월을 돌고 돌아 그 곁에 누웠습니다. 묘역의 이름은 원능. 이제 그곳에는 두 사람의 시간이 영원히 멈춰 있었습니다. 나이 차이 51세. 그러나 죽음 앞에서 그 간극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능 앞에 서면 묘한 감정을 느낍니다. 권력과 사랑, 생존과 고독이 교차한 한 여인의 생이 흙 속에 고요히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순 왕후, 역사는 그녀를 냉혹한 정치가로 기록했습니다. 정조의 개혁을 되돌리고 신유박해로 수백 명을 죽게 한 인물, 벽파의 영수, 세두정치의 서막을 연 여인. 하지만 그 이름 뒤에는 한 인간으로서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15세 어린 나이에 66세의 왕에게 시집온 소녀, 자식 하나 없이 살아야 했던 왕비, 손자에게 오라비를 빼앗기고 그 손자의 세상을 지켜봐야 했던 대비. 그녀는 단 한 번도 권력을 원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궁궐은 약한 자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 오라비의 유배, 정조의 죽음, 모든 것은 그녀에게 살아남기 위해 강해져야 한다는 교훈을 새겼습니다. 그녀의 냉정함은 잔혹함이 아니라 방어였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조선은 세도정치의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안동 김씨가 권력을 잡고 국정은 무너졌습니다. 그 긴 세도정치의 그림자는 결국 정순왕과 열어젖힌 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정조의 개혁을 이어갔다면 조선의 운명은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그녀가 그 개혁을 지켜냈더라도 또 다른 파국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역사는 침묵합니다. 다만 그녀의 선택만이 남습니다. 오늘날 동구릉의 원능 앞에 서면 사람들은 묘하게 숨이 막힙니다. 그 앞에는 영조의 웅대한 성물들이 서 있고 바로 옆에 작고 단정한 정순왕후의 능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마치 두 사람의 인생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한쪽은 왕의 권위, 다른 한쪽은 왕비의 인내. 그녀가 간택장에서 말했다던 한마디가 다시 떠오릅니다. 인심이 가장 깊사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소녀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생을 관통하는 역설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가장 깊고 동시에 가장 잔혹하다는 것. 정순왕후의 이야기는 결국 권력의 인간학입니다. 그녀는 권력을 탐하지 않았지만 권력이 그녀를 삼켰고 그녀는 끝내 그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으려 발버둥쳤습니다. 조선의 국모로서 46년, 한 여인으로서 61년의 삶. 그 모든 시간은 오직 하나의 질문으로 남습니다. 과연 그녀는 권력의 희생자였을까? 아니면 권력 그 자체였을까? 그 답은 보는 이마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정순왕후의 선택 하나하나가 조선의 역사를 바꿨고 그 흔적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권력은 찬란하지만 그 끝은 언제나 쓸쓸하도다. 이것이 바로 15살의 소녀가 국모가 되어 살아낸 정순왕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과거 속 그녀의 선택이 오늘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역사의 창을 함께 열어주세요.